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보호하는 나라, 미국이 없이는 설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위협 목록엔 없었습니다. 감시 대상도 아니었죠. 핵무기 하나 없이 작은 점에 불과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을 실은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마하-20의 재진입체, 6,000도를 견디는 열차폐, 수십 미터 오차의 정밀 유도. 미국이 10년 넘게 이루지 못한 걸 한국은 3년 만에 해냈습니다. 핵무기 하나 없이도 핵 보유국을 압도하는 기술을 완성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 세계를 압도한 대한민국의 발사체 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6시. 백악관 지하 3층. 보안 게이트를 3번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 들어갈 때마다 느낍니다. 오늘도 세계는 무사할까? 국가안보회의 전략타격 상황실. 저 알렉산더 K는 이곳에서 22년간 핵전쟁을 막아왔습니다. 모니터엔 지구 전역에 미사일이 떠 있었죠. 하나만 날아와도 끝입니다. 30분이면 모든 게 제가 되는 세상. 그걸 매일 계산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케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핵전쟁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저는 그걸 계산합니다. MIT 항공우주공학 박사. 미 공군 ICBM 전략사령부 출신. 랜드 연구소에서 10년, 백악관 NSC에서 5년. 22년간 제가 해온 일은 하나였습니다. 적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우리는 몇 분 안에 대응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게 제 인생이었죠. 그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모니터 12개 앞에 앉았죠. 붉은 점들이 깜빡이는 세계 지도. 러시아 서부 사일로에서 사르마트 미사일. 중국 동부 해안에서 DF-27 극초음속탄. 북한 동창리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모두 제 손끝에서 분류되고 계산되고 보고서로 올라갔습니다. 22년간 그래왔으니까요. 위협은 늘 있었지만 통제 가능했습니다. 러시아는 예측 가능했고 중국은 계산 가능했고 북한은 감시 가능했죠. 그런데 그날 아침 리사 하트먼이 제 책상에 파일을 놓았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미사일 방어국 수석 분석관. 15년 경력. 저보다 데이터를 더 많이 보는 사람이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늘 차분한 사람입니다. 러시아 신형 미사일 보고서를 들고 와도 표정 하나 안 변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파일 표지에 적힌 제목. 한국 우주력 발전 현황. 한국이라니. 제 머릿속 지도에서 한국은 작은 파란 점 하나였습니다. 동맹국. 방어선의 일부. 중요하지만 위협은 아닌 나라. 그런 나라의 우주력 현황을 왜 지금 봐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하얀 로켓 한 대가 발사대 위에 서 있는 사진. 누리호. 한국의 자체 발사체. 성공했다는 뉴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맹이 강해지는 건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리사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좋은 소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두 번째 페이지. KPS.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제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위성항법은 미사일 유도에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GPS를 쓸 수 있는 동맹국인데 굳이 자체 시스템을 만들 이유가 뭡니까? 비용도 엄청나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한데 말이죠. 세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중형위성 개발 계획. 정찰위성. 통신위성.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단어 하나. 재진입 실험체. 재진입.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재진입이라는 건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는 기술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위성이 궤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 필요한 기술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건 미사일 탄두가 목표물에 정확히 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자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체 발사체. 위성항법 시스템. 재진입 기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대륙간탄 도미사일입니다. ICBM.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이 ICBM을 만든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은 비확산 체제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핵도 없고 핵을 가질 계획도 없는 나라죠. ICBM은 핵탄두를 실어 나르는 무기입니다. 핵 없이 ICBM을 만들 이유가 뭡니까? 하지만 파일 속 문장은 명확했습니다. 자체 발사체 확보는 장기적으로 재진입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반. 아직 시작 단계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세계 지도 위 붉은 점들.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작은 파란 점 하나. 한국. 한국은 우리 동맹입니다. 위협이 아니라 방어선의 일부죠. 22년간 그렇게 분류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파일이 제 손에 떨리고 있습니까?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을 때 저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고위급들이 모인 자리였죠. 서한 제목을 보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 협의 요청. 핵추진 잠수함.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요청했습니다. 디젤 잠수함 몇 척 운용하던 나라가 갑자기 원자로를 잠수함에 싣겠다는 겁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여름 하늘은 맑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원자로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핵연료를 다루고 농축 수준을 관리하고 냉각 시스템을 설계하는 모든 과정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기술들은 민간 핵 프로그램과 경계가 모호합니다. 한마디로 통제하기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해군 제독은 찬성했습니다. 중국 잠수함 활동이 20% 증가했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만으로는 감시망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면 동북아 해역 통제력이 강화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국무부는 반대했습니다. 비확산 원칙 위반 가능성. 국제사회 반발. 중국의 군비 경쟁 명분 제공. 북한 핵 프로그램 정당화 빌미. 모든 외교적 리스크를 나열했죠. 저는 그 논쟁을 들으며 계산했습니다. 해군의 논리도 맞습니다. 국무부의 우려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봐야 할 건 기술적 통제 가능성이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흘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절충안이었습니다. 한국에게 문을 열어주되 열쇠는 우리가 쥐는 방식이었죠. 원자로 핵심 설계는 미국이 통제합니다. 핵연료 공급은 미국 독점입니다. 운용 범위는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제한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장치를 설치하고 미국 기술자 상주 조항을 넣습니다. 조약 문구 하나하나에 통제 장치를 박아 넣었죠.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이 조건 하에서만 핵추진 기술에 접근할 수 있으며 미국의 감독 없이는 독자적 발전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안심했습니다. 완벽한 통제 구조라고 생각했죠. 문은 열어주지만 한국이 우리 허락 없이 나갈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백악관 회의에서 제 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무부는 여전히 불만이었지만 해군과 국방부가 지지했고 대통령 보좌진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관리 가능한 동맹이라고. 우리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거라고. 그날 밤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한국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리사 하트먼이 가져왔던 그 파일이었죠. 저는 무심코 파일을 펼쳤습니다. 누리호, KPS, 재진입 실험체, 그리고 지금 추가된 항목 하나. 핵추진 잠수함.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진입 기술, 장거리 추진체, 연료주기, 그리고 이제 원자로 기술까지. 이 네 가지가 모이면 무슨 의미입니까? 전략 무기 체계의 기본 골격입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재진입 기술, 장거리 추진체, 연료주기, 이 세 가지는 구조적으로 연결 가능하다. 펜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이 지금 하나씩 모으고 있는 기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핵이 없습니다. 핵탄두 없이 이 기술들을 모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기술 발전일 뿐입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다 거쳐간 길이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파란 점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 세계가 유지되니까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세 나라가 위협이고 나머지는 동맹이라는 단순한 구도. 22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한국 파일을 서랍맨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초였습니다. 한국에서 또 다른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용 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협의 요청. 재처리. 이건 잠수함보다 훨씬 위험한 영역입니다. 사용 후핵연료를 재처리한다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핵심 물질이죠. 민수용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명분은 있지만 동시에 핵무기 제조로 직결되는 기술입니다. 저는 회의 자료를 받아들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에너지부 보고서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사용 후 핵연료 저장 공간이 20년 내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내용이었죠. 재처리 시설 없이는 원전 가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타당한 요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보라인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재처리 기술은 플루토늄 추출 능력과 직결되고 한국이 이 기술을 확보하면 핵무기 제조 잠재력을 갖게 된다는 경고였죠. 비확산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저는 이틀 밤을 또 새웠습니다. 계산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현황,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 저장시설 용량. 숫자들은 에너지부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재처리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 다른 계산도 돌아갔습니다. 재진입 기술, 장거리 발사체,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이제 재처리 시설까지. 이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한 순서였습니다. 저는 또 절충안을 만들었습니다. 부분적 재처리만 허용합니다. IAEA 검증을 대폭 강화합니다. 미국 감시관을 상주시킵니다. 기술 이전 범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플루토늄 농축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재처리 활동은 미국의 감시 체계 내에서만 가능하며 군사 전용은 구조적으로 차단됩니다. 백악관 회의에서 제안이 또 통과됐습니다. 국무부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에너지부와 국방부가 지지했습니다. 대통령 보좌진은 동맹 관계 유지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죠. 며칠 뒤 한국 국방무관 최민석으로부터 비공식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미국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검증 체계 전면 수용 가능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안도했습니다. 한국은 협조적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관리 가능한 동맹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한국 관련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KPS 구축 진행, 재진입 실험 준비, 핵추진 잠수함 협의, 그리고 이제 재처리 시설까지. 화면을 보는 동안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자꾸 연결됐습니다. 재진입 기술, 탄두가 목표물에 정확히 떨어지는 기술. 장거리 추진체, 탄두를 멀리 보내는 기술. 연료주기 완화, 장시간 작전 수행 능력. 재처리, 핵물질 확보 가능성.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뭡니까? 전략 핵 능력의 기술적 기반입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체계적이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한 줄 적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기술의 문턱에 접근 중이다. 그러나 핵탄두가 없으니 괜찮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펜을 멈췄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핵탄두만 없으면 정말 안전합니까? 기술은 쌓입니다. 한번 확보된 기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쌓인 기술은 언젠가 방향을 갖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기술 자체가 가능성을 만들어내죠. 저는 한국 파일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제 계산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파란 점이어야 합니다. 작고 안전한 파란 점. 그래야 제 세계가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재진입, 발사체, 연료주기, 재처리. 4개의 단어가 머릿속에서 원을 그리며 돌았습니다. 이유 없는 불길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025년 2월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리사 하트먼이 제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손에 든 파일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고 등급 기밀 표시였죠.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파일 표지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미 공동연구 재진입체 실험 결과. 재진입체 실험. 3년 전 리사가 처음 언급했던 그 단어였습니다. 당시엔 웃어넘겼습니다. 한국이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손에 그 결과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재진입 속도 마하 20 이상. 표면 온도 6000도. 열차폐 성공. 자세 제어 안정. 유도 정확도 미국 러시아 중국급 수준. 손이 떨렸습니다. 마하 20이라는 건 대륙간탄 도미사일 재진입 속도입니다. 6000도는 대기권 재진입 시 탄두가 견뎌야 하는 온도죠. 열차폐, 자세 제어, 유도 안정성. 이 3가지가 완성되면 재진입체는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엔 그래프들이 빼곡했습니다. 온도 변화 곡선, 속도 감소율, 궤적 오차 범위.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이건 실험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중간쯤 결정적인 문장이 나왔습니다. 탄두 케이스와 유도 장치만 추가될 경우 즉시 ICBM 재진입체로 전환 가능. 즉시 전환 가능. 그 문장이 제 눈앞에서 불타올랐습니다. 한국은 ICBM 재진입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핵탄두만 없을 뿐 그것을 실어 나를 운송수단은 완성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3년 전 리사의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자체 발사체 확보는 장기적으로 재진입 연구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엔 먼 미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 20년 뒤의 일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3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실험은 미국이 주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실험 환경만 제공했습니다. 설계, 소재, 제어 알고리즘은 모두 한국 연구진이 주도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만든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이 허락해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덮지도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비스듬히 놓였지만 다시 펼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자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재진입체 완성. 누리호 발사 성공. KPS 구축. 핵추진 잠수함 협의. 재처리 시설 승인. 이 5가지가 합쳐지면 뭡니까? 핵탄두만 없을 뿐 실제 핵 전력 생성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포토맥 강이 차갑게 흐르고 있었죠.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그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한국을 작은 파란 점으로 봤습니다. 동맹이지만 통제 가능한 나라. 우리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나라.
그런데 지금 보고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통제 밖으로 나갔다고. 기술적으로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한국은 독자적 행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한참 동안 쓰지 못했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감시 대상이 아니다. 우리와 동급의 전략 행위자가 되어가고 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펜을 놓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22년간 쌓아온 제 세계관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만 계산하면 됐던 단순한 세계. 한국은 언제나 안전한 파란 점이었던 그 세계.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ICBM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핵탄두만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재처리 시설까지 승인했으니 핵물질 확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 기술은 방어 목적 우주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나 군사 전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방어 목적. 하지만 방어와 공격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재진입 기술은 위성을 지구로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기술이지만 동시에 탄두를 목표물에 정확히 떨어뜨리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보고서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핵 없는 핵무장 능력을 갖췄습니다. 백악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하라. 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을 떠나는 내내 창밖만 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졌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한국을 평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합동작전센터로 향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3층, 4층, 5층. 숫자가 내려갈수록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악관 NSC보다 컸습니다. 아니, 규모만 큰 게 아니었습니다. 더 정교했습니다. 모니터가 수십 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중앙통제실엔 10여 명의 분석관이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KPS 위성 신호, 재진입체 궤적 데이터, 국방망 통합 시스템.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국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강혜진 단장이 저를 중앙 콘솔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화면엔 한반도 상공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붉은 선들이 그려져 있었죠. 오늘 시연할 시나리오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를 가정한 다탄2 미사일 요격 시뮬레이션입니다. 다탄2 미사일. 하나의 미사일에서 여러 개의 탄두가 분리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요격하기 어려운 형태죠. 미국도 완벽한 방어 체계를 갖추지 못한 분야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BMD 모델이었습니다. 화면에 미사일이 발사되고 상승 단계를 지나 탄두 분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가 셋으로 셋이 7개로 쪼개졌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절반 이상이 빗나갔습니다. 탄두 분리 직후 궤적 예측이 틀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일본 모델이었습니다.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요격률 50%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 모델이 가동됐습니다. 화면이 바뀌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고 탄두가 분리되는 순간 한국 시스템은 각 탄두의 질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KPS 위성 신호와 재진입 데이터를 융합해서 각 탄두의 속도, 각도, 낙하 지점을 계산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화면에 떴습니다. 수십 미터 오차로 탄두 낙하 지점을 예측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고 모든 탄두가 격추됐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 10년 넘게 연구해도 달성하지 못한 정확도를 한국이 구현해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국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적 탄두의 궤도를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 탄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이 제 등골을 얼렸습니다. 방어 기술은 공격 기술의 반대면입니다. 적 미사일을 막는 기술과 우리 미사일을 정확히 보내는 기술은 같은 원리입니다. 한국은 지금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 기술은 언제든 공격 시스템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재진입체, 발사체, KPS, 핵추진 잠수함, 재처리 시설, 그리고 이제 정밀 유도 시스템까지. 한국은 핵탄두만 없을 뿐 핵무장국과 동일한 기술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강해진 단장이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방어에만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선택권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 문장이 제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통제하는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선택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핵을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기로 선택한 나라. 하지만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갖춘 나라. 저는 복도를 걸으며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22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작은 파란 점이 아니었습니다. 보호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통제 가능한 동맹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전략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핵 없는 핵무장국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국이 한다. 펜을 놓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제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가장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백악관 회의실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을 비확산 체제로 강력히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KPS 제한, 재처리 시설 재검토, 핵추진 잠수함 협약 재협상. 모든 기술 협력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정반대였습니다. 중국 해군이 서태평양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고 북한 미사일 위협은 날로 커지는데 한국 없이 어떻게 동북아 균형을 유지하겠냐는 반론이었죠. 한국을 압박하면 동맹이 깨진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 논쟁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 합동작전센터에서 본 광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십 미터 오차로 탄두 낙하 지점을 예측하는 시스템. 강해진 단장의 차분하지만 확고한 눈빛. 선택권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 문장이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대통령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틀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재평가하고 미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라는 임무였죠. 하지만 보고서를 쓸 수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뭘 써야 합니까? 한국을 억제해야 한다고 쓸까요? 한국을 통제해야 한다고 쓸까요? 하지만 서울에서 본 건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한국 측에서 전략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김영진 국방부 차관이 워싱턴에 왔습니다.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NSC 핵심 인사들만 참석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영진 차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에 5개의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재진입 기술, KPS, 자체 발사체, 핵추진 잠수함, 연료주기 관리. 각각의 원 안에 기술 현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 기술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문장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다. 그건 무능력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왜 만들지 않느냐고.
김영진 차관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엔 한반도 지도와 주변국 핵 전력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핵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됩니다. 비확산 체제가 무너지고 동북아 군비 경쟁이 폭발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는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억제입니다. 핵 없이도 핵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핵 없는 억제.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핵무기 없이 핵 위협을 막는다는 개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구현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재진입 기술로 정 미사일 궤적을 정밀 예측하고 KPS로 실시간 추적하고 자체 발사체로 요격 능력을 확보하고 핵 추진 잠수함으로 심해 억제력을 갖추고 재처리 기술로 에너지 자립을 이룬다. 이 5가지가 합쳐지면 핵탄두 없이도 핵 보유국과 대등한 억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김영진 차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방어와 동맹 체제 안에 묶어둘 겁니다.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IAEA 검증을 전면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 자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지만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이 꺼지지 않고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5개의 원. 재진입. KPS. 발사체. 잠수함. 연료주기. 22년간 저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갖지 못한 나라로 세계를 나눴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은 위협이고 한국은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핵을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기로 선택한 나라. 그 선택 자체가 전략이 된 나라.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나라.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한참 동안 쓰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핵 없는 핵무장국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강대국의 결단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파란 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도 한가운데로 이동했습니다. 2025년 11월. 백악관에서 마지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의 발사 현장을 직접 보라는 명령이었죠. 누리호 4차 발사.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차를 타고 남쪽으로 4시간을 달렸습니다.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 한국이 우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도착했습니다.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죠. 경비 게이트를 지나자 멀리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조명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누리호. 47m. 그 높이가 새벽 어둠 속에서 압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백색 동체. 조용하지만 거대한 존재감. 이 나라가 더는 파란 점이 아니란 걸 저는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는 순간 다시 한번 가슴이 눌렸습니다. 발사대 주변을 탐조등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흥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빛 아래 서 있는 누리호는 마치 자기 존재를 세계 전략 위에 각인시키려는 거대한 기둥 같았습니다. 발사 관제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운영실에 도착했을 때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 자리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윤 센터장, 이서연 발사 책임자, 강혜진 단장.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손끝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가 강해진 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이 묵묵함 때문이라고. 누군가를 위협하려고 이 기술을 쌓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위협을 견디기 위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60초 전.
저는 태블릿 위에 띄워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핵 없는 핵무장국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강대국의 결단이다. 하늘은 어둠과 새벽 사이에 걸쳐 있었습니다. 세계는 정적 속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3, 2, 1. 발사.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터졌습니다. 발사대가 화염으로 물들었습니다. 제 시야가 순간 하얘졌습니다. 누리호가 천천히 그러나 거대한 힘으로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의지였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존엄이었습니다. 누리호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화염꼬리가 새벽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1분 후 페어링 분리, 2분 후 2단 분리, 3분 후 목표 궤도 진입, 그리고 마지막 신호. 주탑재 위성 분리 성공. 운영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이제 원하면 핵을 가질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재진입 기술, 발사체, KPS, 핵추진 잠수함, 재처리 시설. 모든 조각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갖지 않았습니다.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발사대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리호가 떠난 자리였습니다. 새벽빛이 천천히 하늘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핵 없는 억제 모델이 현실로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저는 대통령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고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략판을 함께 짜는 동맹입니다. 그 문장 위에 손이 멈췄습니다. 3년간 버텨왔던 확신이 완전히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22년 저는 한국을 지도 가장자리의 작은 파란 점으로 봤습니다. 동맹이지만 보호가 필요한 나라. 우리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나라. 위협도 아니고 변수도 아닌 나라였죠. 하지만 2025년 그 파란 점은 지도 한가운데로 이동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백악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 보고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한국의 잠재력을 경계했습니다. 일부는 한국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반응보다도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핵을 들지 않고도 핵을 넘는 길을. 힘을 쥐고도 그 힘을 통제할 줄 아는 길을. 그 길은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3년 전 리사 하트먼이 가져왔던 그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우주력 발전 현황. 저는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누리호 사진.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일어서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재진입 실험체. 당시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미국이 10년 넘게 연구한 수준을 한국이 따라잡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제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22년간 저는 세계를 단순하게 나눴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위협과 동맹,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 그 경계는 명확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경계를 지웠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동맹은 보호가 아니다. 동맹은 통제도 아니다. 동맹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날 새벽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누리호가 남긴 불빛, 하늘로 솟아오르던 화염, 그리고 그 뒤에 남은 고요함. 한국은 파란 점에서 파란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인의 첫 발걸음을 새벽의 발사대에서 직접 봤습니다. 누리호가 남긴 불빛은 사라졌지만 그 빛은 제 지도 위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제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가장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 함께 서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제 안에선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 없는 핵무장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강대국의 결단이었습니다. 22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세계를 다시 그렸습니다. 그 지도 한가운데엔 더 이상 작지 않은 파란 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